당연히 어머니가 하셔야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에도 아이를 안고 있던 건 저였고 며느리는 끝까지 나오지 않았어요. 그게 당연하다고 했습니다. 그 일이 있기 전까지는 이렇게까지 될 줄은 저도 몰랐습니다. 어머니, 저희랑 같이 사시는 게 어때요? 아들이 그 말을 꺼낸 건 작년 봄이었습니다. 새 식구가 살기엔 좁다던 집을 넓혀 이사했고 방 하나를 제 몫으로 내줬습니다. 명분은 그럴듯했어요. 며느리가 임신 중이었고 살림도 손이 많이 간다고 했었죠. 저도 혼자 지내는 게 적적하던 참이라 못 이기는 척 따라 나섰습니다. 이삿날 저는 제일 먼저 주방으로 갔어요. 그릇 위치가 어디인지, 냉장고엔 뭐가 있는지 새 집에 들어오면 의뢰하던 일이었으니까요. 박스를 나르는 아들 옆으로 며느리가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늘 말수가 적었어요. 배가 많이 불러 있는데도 표정엔 크게 필요한 기색이 없어 보였어요. 그냥 조용히 저를 보고 있다가 어머니가 오시니까 든든하네요. 그렇게 한마디를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좋게 들었어요. 낯선 집, 낯선 며느리, 그래도 반갑게 맞아주는구나 싶었습니다. 며칠 지나서였어요. 저녁 준비를 하는데 두부가 없다는 걸 알았어요. 냉장고를 2번이나 열어봤지만 없는 건 없는 거였죠. 며느리는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며느라, 두부 좀 사다 줄 수 있어? 아파트 앞에 마트 있잖아. 며느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금이요? 응, 지금. 된장찌개를 끓이려면 있어야 해서. 아, 제가 배가 좀 불편해서요. 조금 이따 가면 안 될까요? 임신 중이니 그럴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저도 그랬던 기억이 있었으니까요. 무거운 몸으로 마트까지 보내는 것도 미안했고요. 그래, 몸도 무거운데 내가 다녀올게. 신발을 신으면서 한번 돌아봤는데 며느리는 이미 다시 휴대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그냥 그렇게 넘겼어요. 마트를 다녀와서 저녁을 차렸고 아들이 퇴근해서 집에 들어왔습니다. 셋이 앉아 밥을 먹는데 며느리가 웃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밥 진짜 맛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하세요? 아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지? 우리 엄마 손맛은 진짜 최고라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밥을 먹으면서 괜히 며느리 손을 한번 봤어요. 젓가락을 쥔 손, 가늘고 하얀 손이었습니다. 밥상을 물리고 제가 먼저 일어났어요. 어머니, 설거지는 제가 할게요. 며느리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잠깐 서 있었어요. 그런데 며느리는 말과는 달리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더군요. 아들이 먼저 일어나 거실에서 TV를 틀었고 저는 그냥 아무 말 없이 개수대 앞에 섰습니다. 그날 설거지는 제가 했어요. 물소리 사이로 거실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둘이 나란히 앉아 뭔가를 보며 이야기하는 소리였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밥을 차리고 있는데 며느리가 주방문에 기대 서서 말했어요. 어머니, 저는 원래 아침을 잘 안 먹어요. 그 말을 하고는 그대로 돌아가더군요. 밥은 그대로 식탁 위에 놓여 있었고 저는 혼자 앉아 먹었습니다. 밤에 제 방에 들어와 누웠는데 문득 생각이 났어요. 어제 마트 가기 전에 들었던 그 말이요. 지금이요? 짧은 말이었는데 괜히 그 말이 머릿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냥 임신이 힘들어서 그런 거겠지.
적응이 안 돼서 그런 거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돌아 누웠습니다.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밥은 제가 했습니다. 이상하긴 했지만 그냥 넘겼어요. 여기 살게 됐으니 제가 하는 게 맞겠거니 싶기도 했고요. 며느리 몸이 무거우니 제가 더 움직이는 게 당연한 거겠거니 싶기도 했습니다. 어머니가 계시니까 정말 살 것 같아요. 어느 날 며느리가 또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번엔 그 말이 처음과 조금 다르게 들렸어요. 왜 그랬는지는 저도 그때는 잘 몰랐습니다. 그 집에서 한 달이 지날 무렵이었어요. 어느 날 아침 제가 먼저 일어나 밥을 안 쳤습니다. 며느리 방에서는 아무 소리가 없었어요. 아들은 출근 준비로 바쁘고 저는 혼자 국을 끓이고 반찬을 꺼냈습니다. 식탁을 다 차려놓고 나서야 며느리가 나왔어요. 어머, 벌써 다 하셨어요?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진짜로 놀란 건지 그냥 하는 말인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어서 앉아. 감사해요, 어머니. 며느리는 앉아서 밥을 먹었습니다. 맛있다는 말도 했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밥을 다 먹고 나서 제가 그릇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며느리는 배가 부른 채 소파로 갔습니다. 등 뒤로 TV 소리가 들렸어요. 왜 계속 내가 하지? 그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빨래는 어느새 제 일이 되어 있었어요. 어느 날 세탁기 앞에 빨래 바구니가 가득 차 있는 걸 봤어요. 며느리 옷, 아들 옷, 수건까지. 저는 잠깐 바구니를 내려다봤다가 그냥 세탁기를 돌렸습니다. 어머니, 빨래 돌리셨어요? 제가 하려고 했는데. 며느리가 거실에서 말했습니다. 됐어. 이미 내가 다 했어. 죄송해요. 다음엔 제가 할게요. 그 말을 들은 게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다음엔 제가 할게요. 근데 그 다음이 온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며칠 뒤였어요. 세탁기를 돌리고 널어놓은 빨래를 걷어오는데 거실 탁자 위에 며느리 옷이 또 쌓여 있었습니다. 한 번도 접힌 적 없는 상태 그대로였어요. 저는 잠깐 그 앞에 서 있다가 그대로 다시 접어 옷장에 넣었습니다. 그날도 별다른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쓰레기통이 가득 차 있었어요. 뚜껑이 제대로 닫히지 않을 정도였죠. 며느리는 그 앞을 지나가면서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봉투를 꺼내 묻고 밖에 나가 버렸습니다. 돌아와서 보니 며느리는 그대로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그날도 그냥 그렇게 넘어갔습니다. 그러다 화요일 오후였습니다. 저는 거실을 닦고 있었고 며느리는 방에서 나왔다가 저를 보더니 멈췄어요. 어머니, 그거 제가 할게요. 앉아 있어. 몸도 무거운데. 아니에요. 제가 해야죠. 며느리가 그렇게 말을 하면서 소파 위에 앉았습니다. 저는 그런 며느리를 보다가 물었어요. 며느라, 너는 집에서 뭐 해? 뜻밖의 질문이었는지 며느리가 잠깐 멈췄습니다. 네? 살살 움직이는 건 할 수 있을 텐데 하는 게 없어서. 살살 움직이는 게 너한테도 아기한테도 더 좋은 거야. 며느리가 웃었어요. 어색한 웃음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다 잘해주시잖아요. 제가 손대면 오히려 방해가 될 것 같아서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걸레를 다시 들고 거실을 닦았어요. 방해가 된다? 그 말이 한참 귓가에 남았습니다. 그리고 저녁이 됐습니다. 아들이 퇴근해서 들어오자마자 며느리가 반갑게 맞았어요. 둘은 나란히 소파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는
주방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고요. 여보, 오늘 어머니가 거실 청소도 하셨어. 빨래도 다 하시고. 아들이 주방 쪽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 그런 건 내버려 두지. 수고하셨어요. 수고했다는 말은 고마운 말이죠. 근데 그날은 그 말이 그냥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저녁을 다 차렸고 설거지는 또 제가 했습니다. 그날 밤 방에 들어와 앉았는데 손이 좀 뻐근했습니다. 오늘 제가 한 일을 순서대로 떠올려 봤어요. 아침밥, 설거지, 빨래, 거실 청소, 점심밥, 저녁밥, 설거지. 며느리가 한 일은 뭐가 있을까 생각해 봤는데 잘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일부러 안 하는 건 아닐 거예요. 성격이 좀 느린 사람이거나 아직 눈치가 없거나 임신 중이니 몸이 무거운 것도 맞고요. 그렇게 생각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한 가지가 자꾸 걸렸어요. 방해가 될까봐 라고 했잖아요. 제가 다 해주니까 며느리가 손대면 방해가 된다고요. 그 말이 뭔가 이상했는데 뭐가 이상한지는 그때는 잘 몰랐습니다. 임신 중이라 배가 많이 불러서 그런 거겠지. 아이가 태어나면 달라지겠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이가 태어나면. 그 기대가 제 발목을 잡을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아이가 태어난 건 초봄이었습니다. 산부인과에서 아들이 전화를 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미리 싸둔 가방을 들고 바로 나갔어요. 병실에 들어서니 며느리가 침대에 누워 있었고 아이는 인큐베이터 옆에 조그맣게 누워 있었어요. 고생했어. 많이 힘들었지? 며느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이 좀 부어 있었어요. 저는 아이 얼굴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작은 얼굴, 작은 코, 꼭진 주먹. 이제 시작이구나 싶었습니다. 며느리도 아이를 품에 안고 나면 달라지겠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 기대가 얼마나 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며느리가 태어나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아이는 밤마다 울었어요. 새벽 2시, 3시. 저는 자다가 깨서 귀를 기울였습니다. 며느리 방에서 소리가 나나 들어봤는데 조용했습니다. 아이 울음소리만 계속 됐어요. 저는 일어났습니다. 아이 방문을 열었더니 아들이 아이를 안고 서 있었어요. 눈이 반쯤 감겨 있었습니다. 내가 할게 자. 아들한테서 아이를 받았습니다. 아들은 고맙다는 말도 못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며느리는 자고 있는 듯 했어요. 그날 밤 저는 새벽 4시까지 아이를 안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점심이었어요. 며느리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아이는 제가 안고 있었고요. 저는 한 손으로 아이를 달래면서 주방에서 국을 젓고 있었습니다. 애기 이리 주세요. 제가 안을게요. 며느리가 손을 뻗었습니다. 아이를 며느리에게 줬습니다. 며느리는 잠깐 안고 있다가 아이가 칭얼대기 시작하자 저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아기가 배가 고픈 것 같은데 분유 좀 타주실 수 있어요? 저는 국 젓던 손을 멈췄습니다. 잠깐이었어요. 아주 잠깐. 그래. 분유를 탔습니다. 그게 당연한 건지 아닌지 그 순간엔 잘 모르겠더라고요. 며칠 뒤였습니다. 아들이 퇴근하고 들어오자마자 제가 말했어요. 며느리한테 얘기 좀 해. 밤에 아이 울면 같이 일어나야지. 아들이 머쓱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가 일어나시니까 나는 그냥 힘든 거 알아. 근데 며느리도 일어나야 할 거 아니야. 그때 며느리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대화를 들었는지
표정이 조금 굳어 있었어요. 어머니, 제가 밤에 워낙 깊이 자서요. 아이 울어도 잘 못 듣거든요. 못 듣는 거야? 안 일어나는 거야? 말이 나오고 나서 제가 먼저 놀랐습니다. 며느리가 잠깐 저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당연히 어머니가 하셔야죠. 어머니가 저보다 훨씬 더 잘하시잖아요. 그 말을 하고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아들도 아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이었어요. 아이 울음소리가 또 들렸습니다. 저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그냥 누워 있었어요. 며느리 방에서 소리가 날까 기다렸습니다. 조용했어요. 조금 더 기다렸습니다. 그래도 조용했습니다. 결국 아들이 일어나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어요. 당연하다고 했습니다. 제가 해야 하는 게 당연하다고요. 그 말이 이상한 게 아니라 그 말을 너무 아무렇지 않게 했다는 게 이상했습니다. 아이가 생기면 달라지겠거니 했는데 달라진 건 없었어요. 오히려 제 몫이 하나 더 늘었을 뿐이었습니다. 이러다가 내가 언제까지 일어나 그 생각을 처음 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조금씩 마음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날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짐을 싼 건 간단했어요. 옷 몇 벌, 세면도구, 책 한 권. 동생이 무릎이 안 좋다고 한동안 와서 도와달라고 연락이 왔어요. 아주 나간다는 게 아니었습니다. 잠깐이면 됐어요. 아들한테 말했더니 표정이 좀 굳었습니다. 얼마나요? 글쎄, 한 달? 조금 더 될 수도 있고. 그럼 살림은요? 이제 며느리랑 네가 해야지. 아들이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며느리는 방에서 나와 배웅을 했습니다. 웃고 있었어요. 잘 다녀오세요, 어머니. 저는 고개만 끄덕이고 나왔습니다. 이제는 하겠지? 해야 하니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택시를 탔습니다. 동생네 집에서 사흘이 지났어요. 아들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잘 지내냐는 안부 문자였습니다. 저도 짧게 답했어요. 닷새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아들이 전화를 했어요. 목소리가 많이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엄마, 혹시 이번 주말에 잠깐 집에 올 수 있어요? 왜? 아이가 좀 보채고 집이 좀... 말끝을 흐렸습니다. 며느리는 그게 좀 힘들어해요. 힘들다는 말을 들으면 예전 같았으면 바로 움직였을 거예요. 근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조금만 더 있다 갈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열흘이 지났어요. 동생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언니, 민우네 안 가봐도 괜찮겠어? 왜? 민우가 나한테도 연락을 했더라고. 혹시 언니 언제까지 여기에 있어야 하냐고. 저는 잠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동생한테까지 연락을 했다는 게 좀 걸렸어요. 그런데도 이상하게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잘 지내고 있어? 답장이 늦게 왔습니다. 응, 엄마. 장모님께서 잠깐 오셨어. 다음 날 아들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사돈이 왜 오셨어? 아내가 좀 힘들다고 해서 장모님이 도와주러 오셨어. 언제부터? 엄마 입원해 가신 다음 날부터.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살림은? 아이는? 장모님이 하고 계세요. 근데 장모님도 힘들어 하셔서 그 말이 더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저는 더 묻지 않았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 앉아 있었습니다.
이상한 건 이거였습니다. 제가 있을 때는 한 번도 사돈이 온 적이 없었어요. 제가 나오고 나서야 왔습니다. 그날 밤이었어요. 동생이 차를 내오면서 저를 봤어요. 언니, 무슨 생각해? 아니, 그냥. 저는 찻잔을 들었다가 내려놨습니다. 며느리는 힘들다고 했을 겁니다. 아이 때문에, 살림 때문에. 그래서 사돈이 온 거겠죠? 근데 저한테는 한 번도 힘들다고 한 적이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잘하시잖아요. 당연히 어머니가 하셔야죠. 그 말들이 다시 한번 지나갔습니다. 그제야 보였어요. 며느리는 그냥 누군가가 해주면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확인하고 싶었어요. 제가 없을 때 그 집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요. 며칠 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다시 그 집으로 향했습니다. 예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한테 연락도 안 하고 그냥 버스를 타고 아파트 앞에서 내렸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도 별다른 생각은 없었어요. 그냥 직접 보고 싶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어요. 잠깐 있다가 문이 열렸습니다. 며느리가 아니었어요. 앞치마를 두른 사돈이 서 있었습니다. 사돈 오셨어요? 네, 들어가도 될까요? 거실에 들어섰습니다. 아이는 바운서에 누워 있었고 주방에서는 찌개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식탁 위에는 반찬이 놓여 있었어요. 며느리는 소파에 앉아 있다가 저를 보더니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표정이 굳었습니다. 사돈이 고생이 많으시네요. 며느리가 입을 열었어요. 제가 저희 엄마께 좀 힘들다고 하니까 와주셨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차를 마시며 앉아 있었어요. 셋이 앉아 있는데 말이 길어지지 않았습니다. 주방 쪽을 한번 봤어요. 개수대에 그릇이 잔뜩 쌓여 있었습니다. 언제 오셨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한 열흘 됐어요. 사돈이 대답했습니다. 딸이 힘들다는데 와야죠. 그 말을 들었습니다. 아이가 칭얼거렸어요. 며느리가 고개를 돌려 아이를 보다가 사돈을 봤습니다. 엄마, 아기가 배고픈 것 같은데? 사돈이 일어났습니다. 그래, 내가 분유 타올게. 사돈이 젖병을 가져오더니 아기에게 분유를 먹였어요. 엄마, 너무 많이 주지 마. 그래, 알겠어. 내가 너무 많이 타왔나 보다. 아기는 배고팠는지 금세 분유를 다 먹었어요. 엄마, 트름 시켜줘야지. 응, 그래. 사돈은 아기를 세워 어깨에 기대게 한 뒤 등을 쓸어주었어요. 엄마, 나 배고파. 그래, 아기 트름 시키고 바로 차릴게. 저는 그 장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한 번을 움직이지 않고 사돈을 부르며 모든 걸 해결하고 있었어요. 얼마 전까지 저 자리에 제가 있었습니다. 1시간쯤 있다가 일어났어요. 전 이만 가볼게요. 벌써요? 저녁 드시고 가세요. 괜찮아요.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며 며느리를 봤습니다. 며느리는 문 옆에 서 있었어요. 어머니 다시 가시게요? 저는 신발끈을 묶었습니다. 그래. 엘리베이터를 기다렸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복도에 혼자 서 있었습니다. 아들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집에 다녀간다. 답장이 바로 왔습니다. 엄마, 언제 들어올 거야?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짧게 답했습니다. 좀 더 있다가. 버스를 타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창밖으로 어두워진 거리가 지나갔어요. 이상하게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며느리는 여전히 제 손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하던 걸 그대로 사돈이 하고 있었어요. 동생네 집에 도착했습니다. 가방을 내려놓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창문을 열었어요. 밤바람이 들어왔습니다. 그날에서야 다 보였습니다. 며느리가 임신해서 배가 불러온 상황이었고 아기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상황인 거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뭔가를 조금씩 하려고 하는 것과 아예 손 하나 까딱하지 않은 채 누군가 해주기만 바라는 건 다른 문제였습니다. 그제서야 알았습니다. 며느리는 혼자서 해보려는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 해주는 방식에 익숙한 사람이었다는 걸요. 그래서 저는 더 이상 그 자리에 들어가지 않기로 했습니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연끌림이었습니다.